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작별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진중권 교수하고 말입니다. 최근 까칠한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서로 가는 길이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헤어지는 작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진 교수는요, 오히려 더 자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태라면요, 두 사람 작별 아닌 작별이 되면서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월 9일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 1면, 이쪽 기사가 눈길을 잡는군요. 어제 있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손발 잘렸다. 어제 인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 대거 교체됐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사장급 이상 32명 인사를 냈는데 조국 일가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 수사했던 한동훈, 박찬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입니다. 좌천성 발령을 냈습니다. 각각 부산과 제주도로 발령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원고검 차장에는 이원석 이렇게 추가 인사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검찰 인사 관련 내용을 일면에 큰 제목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표현을 좀 봐주시죠. 문정권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 대학살. 어제를 대학살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쪽 봐주시죠.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요,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는 자리입니다만 이른바 한직이라고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을 시키면서 한직으로 보낸 거예요. 일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으로 보냈습니다. 조국 일가 관련 수사 그리고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던 박찬호 제주지검장 제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가 한 분 설명돼 있는데 이런 식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해체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 의견 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의견을 듣지 않은 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인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된 내용이 있고요.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검사들을 앉혔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큰 사진과 함께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이란, 미국의 키사스 보복을 했다. 화염 휩싸인 중동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키사스는요, 이슬람 형벌 원칙을 말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갚아주다. 이런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2곳을 공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형태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그리고 암살된 시각 맞춰서 10여 발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20발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미국인 최소 80명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 쪽에서는요. 사망자 없다. 큰 피해 없다. 이렇게 되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소개가 되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동아일보인데요. 이란 미사일 보복. 그러나 미국 추가 제재한다. 바로 반격하거나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격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나오고요. 오히려 그냥 제재를 좀 강화하겠다. 뭐가 약간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듯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 이란 결코 핵무기 보유 못한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하려면 정권 행보 바꿔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뭔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각 정당에서 두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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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뺨 한 대.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2곳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나온 논평이 미국에 뺨 한 대 정도 때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란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뺨 한 대 정도 가볍게 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윤석열 무장 해제. 어제 검찰 이사에 대해서 무장 해제 조치다. 이런 또 평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꼼수 대 꼼수 아닌가. 이른바 비례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내용. 오늘 기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작별의 기술. 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 교수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이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미군 기지 2곳이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날아간 미사일이 20발에 가깝다. 뭐 어떤 보도는 20발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솔레이마니가 피살된 그 시각, 새벽 1시 20분입니다. 그 시각에 똑같이 맞춰서 이란 눈에는 눈 이슬람식 보복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제거 작전 당시 차 2대 공격, 이란도 미군 기지 2곳 폭격. 그러니까 뭔가를 딱 맞춘 것 같아요. 2대 2. 그리고요. 비례적 보복을 했지만 수위를 조절한 듯도 하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하기 전에 이라크 당국에게 우리 공격할 거다라는 거를 한 시간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라크 쪽이 그걸 알고 있으면 이거를 미군 쪽이 알려줬을 거 아닙니다. 그럼 미군 쪽도 뭔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란 공격 전 사전 통보. 이 대목 굉장히 좀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국방부는 대부분 벙커에 피실라서 사망자 없다. 뭐 작은 피해 정도 발생했다. 당연히 미사일이 떨어졌으니까 피해가 났겠는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란 쪽에서는 미군 80명 사망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일단 미국 쪽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피해자 없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공격 4시간 지나서 뭐 트윗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요 사전 통보 부분이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이날 미사일 발사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작전 계획을 구두로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 통보 시각은 공격 개시 약 1시간 전 자정께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나 공격할 거야. 그랬더니 알려줬더니 미국은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요? 하여튼 묘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미군 기지 때렸지만 확전 피한 이란. 트럼프 경제 외교 제재 시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뭔가 공격을 했는데 이란이 수위 조절을 했고 사전에 뭘 알려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에 대국민 성명 통해서 반응 나타내는데 뭐 강한 군사적 보복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제재 좀 하겠다. 그리고 이거 뭐 타협 좀 모색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보겠습니다. 미국 원유 수출 차단 등 돈줄 제기 나설 듯하다.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뺨 정도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국 서로 체면 구기지 않고 긴장을 낮춘 거 아니냐. 그리고 영국 언론입니다. 가디언. 미국, 이란 다 만족시킬 수도 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서로 체면을 살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 화면 봐주시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단 한 명의 미국인도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다. 이란이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입니다.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도였으면요. 트럼프 대통령 암살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단박에 뭔가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이 최고의 역지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할 거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한다고 나왔습니다. 묘하게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고민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No Americans were harmed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Iran will never be allowed to have a nuclear weapon.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سلیمانی با 4 تا شلیک موشک زدن یک پایگاه حتی با کشتن ترامپ هم یعنی اونها ارزش خون این شهید رو ندارن.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좀 묘하다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고민 깊어지는 한국군 파병, 이란, 미국 우방, 가담 말라, 가담할 경우는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받았거든요. 미국으로부터. 그런데 미국을 따르자니 원유 수급이 불안하고 파병한다면 청해 부대 보낼 텐데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일본은 자위대 파견 변경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사 짚어봤는데요. 그러면요.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병옥 한국외대 이란어과 명예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나오셨죠? 예. 예, 교수님 마침 시간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이요. 아까 신문 소개 때 나온 표현입니다. 키사스 방식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코란에 나오는 그 예. 형벌 그건데 그게 멀리 페르시아 제국 때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 그래서 비례해서 이제 그 적대 세력에게 똑같이 보복 공격을 하는 걸 말하죠. 그렇다면은 이란이 미군 기지 2곳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한 게 어느 정도 이 키사스 방식에 따라서 수위 조절했다 이런 뜻도 됩니까 그럼? 예, 어느 정도는 되죠.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나 그 최고 통치자들의 그 국내 정치용으로도 필요하고 예. 우선에 예, 전쟁 확전보다는 그게 이제 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거든요. 직접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는 사상자가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사일 공격이 미국보다는 이란 내부 대국민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이게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신문, TV, 지금 언론 이런 데가 서구 언론을 그대로 받아서 안방에 전달하니까 많이 편향은 돼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알자지라 저쪽에 그 중동 언론에는 뭐 그렇게는 안 나오죠, 사실. 그래서 이건 시간을 좀 더 봐야지만 되는 거고 너무 우리가 지금 모두가 미국 또는 서구 언론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100% 믿는 것 같은데 저는 100%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 장병옥 교수님께서는 이 서구 시각이 아니라 진짜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릴게요.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수위가 낮았거든요. 그냥 제재 정도 얘기하고 군사력 사용 원치 않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란이 이제 그 트럼프가 성조기를 올렸죠. 그 솔레이마니를 사살하고 그 이란도 붉은 길을 올렸어요. 그게 이제 보복. 그 붉은 기는 680년 후세인, 3대 후세인, 이맘 후세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피를 흘렸어요. 순결했어요.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예. 그래서 그게 보복의 상징인데 지금 음. 한 사람이 일단은 솔레이마니가 죽었고 해서 미국에도 기사스식으로 하면 한 명을 사살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미군 기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또는 민간인에게는 안 하죠. 왜냐 그러면 이란이 과거에도 테러 국가다라는 오명을 쓴 바 있고 북한처럼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은 안 하고 또 민간인을 죽이고 하면 세계 여론 또 중동 그 아랍 국가들까지 이란에 등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위 조절 이거는 뭐 아주 잘한 거죠. 예. 그러면은요, 지금 상황은 아무튼 어느 정도 수위 조절과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모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고지사 하메네이가 좀 무모했던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메네이는 당한 거죠. 뭐, 이 트럼프가 무모한 거죠. 왜냐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때 2017년에 핵협정을 그게 큰 공가로 15년에 했는데 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거 합의를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그러면서 경제 제재가 또 다시 이란에 들어왔고 해서 이란이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뭐 작년 연말에 미국인을 한 명 사살했죠. 예. 예, 그러자 또 트럼프가 25명을 또 그 이란인을 죽였고, 예, 그렇게 들어서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40년이죠. 사실은 1980년도 예. 그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슬람 호메니 혁명 그때부터 반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예. 경제 제재가 뭐냐 하면은 미국 내 120억 달러, 이란 자산 120억 달러를 동결해 버렸거든요. 예. 그게 지금까지 꼭 40년 만입니다. 그래도 이란은 이게 호락호락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견뎌왔는데 예.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유가를 원유를 도입 못하게 이란으로부터 예.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완전히 안 좋고 이란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심하고 빵값, 우유값이 10배, 20배씩 뛰니까 이란 국민들이 막 그 경제 문제가 크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얼마 예. 전에 한 유가를 기름값을 올리니까 자동차 이게 예. 한 300명의 사상자가 났죠.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메네이도 여기에 예. 대해서는 좀 국민에게 죄송한 거죠, 이게. 예. 그 원인이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 핵 합의 파기해버리고 또 먼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까지 좀 상당 오랜 기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있었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약간 시선을 돌려서 우리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로서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인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란과도 우리가 오랜 경제 협력, 중동에서 가장 우리와 많이 하는 경제 협력 대국입니다. 이 중동에서는. 예. 또 미국은 우리와 그 북핵을 놓고 안 그래도 지금 아주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우리가 그 이란을 제재를 가하면은 이란도 이제 그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이미 석유도 못 사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도. 예, 원유값도 이란산이 2, 3달러 싸요. 그 우리나라가 원래 한 10억 배를 들여왔는데 중동에서. 그것만 해도 1달러만 해도 1조입니다. 1조. 2조 2달러면 그런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우리가 이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또 압력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그 세계 경제 대동맥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0-80% 원유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입구를 이란이 보복으로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집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으로 파병을 하거나 예. 또 미국에 대해서 또 파병을 안 하면은 또 그런 딜레마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또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문의 칼럼에서도 쓴 바 있지만은 예.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작년보다 올해 주한 미군 주둔비를 5배, 6배, 예. 5조, 6조 돌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래서 그거와 타협을 해서 그걸 지렛대로 해서 예. 우리는 그 만약 파병하게 되면 일본과 함께 안 할 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우리가 뭡니까 주한 미군 주둔비 그걸 지렛대로 해서 예. 거기서 서로 좀 협상을 해서 우리는 보조 인력으로 조금 아. 거기에 보내야지 전투군을 파병하면은 이게 참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이 뭐 저 끝에 예. 가서는 그거 봉쇄하고 뭐 예, 파괴해버리면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1973년 예, 때도 제3차 중동전에서 아랍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석유 보이콧 금수 조치를 했죠. 73년에. 예. 그때 이란이 우리에게 원유를 공급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에 테헤란로를 만들어 줬죠. 예. 그래서 그들도 우리에게 그 테헤란에 지금 서울공원과 서울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도 함부로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가 예. 없고 만약 전투군을 파병한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 인력 정도로 예. 미군과 하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조비도 좀 주던가 하면서. 예. 장교육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게 고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파병은 하지만 보조 인력 정도를 좀 내보내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어떤 묘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이란이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본토 내부의 어떤 공격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만약 트럼프 미국이 이란을 다시 만약 공격한다면 보복 공격을 한다면 제일 먼저 타겟 대상이 이제 이라크 미군 기지,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미국은 큰 사탄이라고 옛날 이슬람 혁명 때부터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 표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로는 먼저 타격은 안 할 겁니다. 만약 하게 되면 미사일로 그 텔아비브 뭐 이런 데 하겠다 했죠. 그 문제는 지금 미 대사관이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트럼프가 옮겼어요. 그거는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교수님, 성지도 되지만. 잠깐만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스라엘 내부는 미국이 먼저 추가적인 어떤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미국 본토에 대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장거리 ICBM도 아마 좀 없고 현재는 2,000km 사정권인데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지금 미국까지 도달이 아마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미국이 계속 보복을 한다면 그 IS 오사마 빈 같은 테러 이슬람 세력들이 미국 본토에서 이제 테러는 할 수 있죠. 피해 보복이다. 아까 붉은 깃발을 올렸다는 게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게 보복, 피를 흘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테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병호 한국외대 이란학과 명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아주 상세한 분석 들어봤는데요. 뭐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누그러지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몇 가지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이 얘기죠. 우리 파병 문제인데 청와대의 딜레마다 파병하면 전쟁 휘말리고 안 하면 한미동맹 삐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장 교수님께서 어떤
대책을 파병을 하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의 파병. 그러니까 묘수가 될지 아니면 양쪽에서 다 뭐라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2003년 이라크 파병 논의에 참여했는데 저소해서 고통스러운 결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지금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 두 곳이 공격을 받았는데 통상 미군 기지에는 방어망이 있습니다. 이른바 패트리어트 미사일 장비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패트리엇 안 쐈나 못 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까 분석들이 다양한데 거기에 패트리어트가 배치됐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가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란이 교란 공격으로 약간 뭔가 어떤 수를 내서 이런 걸 피해서 공격한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얘기 안 하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격기지 미사일 방어 개념이 없다. 그리고 뭐 다시인데 또 아니면 이란은 대미 경고 위에 이런 방어막을 피해서 정밀 타격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 얘기 뭐 시간이 좀 많이라도 간단하게 유영고 전 대표님과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패트리어트 부분이요. 이 부분은 우리도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걸 지금 배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 우리는 그걸 요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배치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번에 작동하지 않았다면 있었는데 작동 안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예.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예. 미리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 예. 그 쐈다는 방어 요격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예. 아예 배치가 안 될 수도 있고 예. 또 이란이 뭐 교란 공격을 해서 미국이 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배치 기록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이번에 이란이 공격한 지역이 예. 이슬람 국가 IS가 그동안 공격을 많이 했던 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란이 이번에 공격하기 전에 미리 이라크를 통해서 또 귀띔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주요 시설은 좀 피해놓고 아예 피해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요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번에 굳이 패트리엇을 배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치를 공격을 한 것이다. 저는 이번에 약간의 약속 대련 냄새가 좀 나요. 그럼 약속이라면 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까? 본격 말로는 예. 안 했지만 예.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약속 대련. 서로 지금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지만 싸우고 뭔가 있지만 약속을 하면서 저런 본격적인 모습이다. 거는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뺨을 때린다고 표현했잖아요 이란에서. 예. 근데 전쟁하는 나라 되고 뺨 때린다고 할까요? 급소로 때리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분쟁 지역 그 많이 예. 공격받은 데를 공격했다는 거하고 예. 이번에 미국도 트럼프 재선에 공격했으니까 유리하잖아요. 예. 또 이란도 그동안에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솔레이마니가 물론 암살은 당했지만은 그게 시위가 싹 줄었어요. 그래서 예. 본격적인 뭐 전쟁을 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단의 예. 그 소강 상태. 그래서 그 어차피 비례 보복이라지만은 예. 통과 의뢰 저는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요격할 필요조차도 없었을 가능성이 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좀 분석이 있습니다만 그 분석이 맞다면요. 요번에 지금 이 사태에 이르는 거는요. 미국 국내 정치용, 이란 국내 정치용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행입니다. 큰 전면전이나 이런 양상은 안 가지만 그렇지만 이건 무슨 상황일까 또 이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제 있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지금요. 추미애 거침없이 윤석열 손발 다 잘랐다. 어제 검찰 인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찰 G라인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 이성윤. 그래서 뭐 가깝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요. 조국 수사하던 한동훈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하던 박찬호는 제주지검장으로 부산으로 가고 제주로 가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을 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윤석열 핵심 참모들 사실상 유배다. 그리고 현 정부와 그나마 가까운 곳으로 통하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여기 보면 윤석열 배제하자 이렇게 제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한 게 검찰개혁 동료업기 이러한 분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수사 라인 대거 물갈이하자.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 나오죠.
수사 방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번에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 윤석열 패싱 논란에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 이렇게 딱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검찰 고위직 인사를 검찰총장하고 뭐 협의나 이런 거 안 하느냐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의견 정도 듣는 거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명심하라.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법무부와 뭐 검찰 어제 이 인사 이 내용 두고요. 굉장히 많은 입장 표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해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검찰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행사가 된 겁니다. 인사권이. 유기한 변호사. 그런데요. 기억을 좀 돌려보면 지난해 여름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인사를 한 거예요. 그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 뭐 말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결국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느끼는 부분은 결국은 청와대에 향하는 수사를 예. 막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왜? 윤석열 검찰총장, 다른 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예. 임명할 때는 우리 총장 내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달라. 예. 거침없이.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려고 하니 그 지금 손발을 다 자른 꼴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실제로 행하는 수사 중에 예.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예. 내지는 선거 개입 수사는 예. 바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왜? 친문 세력이 실제 개입된 것처럼 보여지는 정황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선거의 끝이 어디인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 예. 이분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이 결국 당선되어졌기 때문에 예. 그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입 가능성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은 당연히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 이 검찰 인사를 한 거 아닌가라고 예.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합리적으로.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의심까지 받으면서 이런 인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추미애 장관이 너무 조급했다고 봅니다. 조금 적어도 이 수사가 끝난 이후에 예. 했더라면 국민이 최소한 뭐 검찰 개혁 이야기하는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줄 텐데 그런 거 없이 예. 너무 급하게 서두름으로써 오히려 국민이 이 사건을 더 예. 깊이 있게 주시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뭐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6개월 만에 다시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청와대를 향하는 수사를 지휘하는 고위직들이 인사 대상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지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논평에서 그런 부분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검찰 조직에 관련된 그 수장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예. 지금 검찰 수장들을 바꾼 이유는 예. 지금 실질적으로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도전하듯이 여러 가지 정치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수사를 청와대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까도 그 이경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 겁먹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했지
그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상 이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만의 그리고 특수부만의 검찰이 아니다라는 걸 검토해 봤을 때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비대화돼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균형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 검사장 인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검찰 인사에 대해서 시각이 갈리는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진행됐던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이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마땅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들이 수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있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는 시각도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박찬영 교수님.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문제는요. 어제 고위직 검찰 인사는 사실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밑그림을 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그림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지금 검찰 수사당에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과 청와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정도로 엄정하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그 청와대에 의해서 시도가 될 때 그 검찰 개혁을 막는데 이 검찰의 수사력이 남용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판단은 뭔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아까 말한 역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그렇게 파악을 거네요.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수사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는 죄가 없는데 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죄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청와대나 이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는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빠르게 그다음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윤석열 체제에서 지금 소위 청와대에 대한 수사들을 보면 지금 울산 함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에 한국당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은 6개월, 1년 굉장히 오래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갖다가 정밀하게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옆으로 수사를 확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갖다가 정치판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청와대가 바라보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소위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얘기를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물밑에서 이미 인사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요식행위로서 총장과 법무장관이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정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두 사람 빼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만났냐 안 만났냐는 사실은 요식행위였고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죠.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의 오바냐 아니면은 청와대의 검찰 소위 찍어 누르기냐 요거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양쪽 다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검찰이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죄가 없는데 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법무부도 청와대도 지금 검찰이 너무나 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고 특히나 공수처가 앞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통과가 됐으니까 이 공수처는 검찰의 협력 없이는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검찰의 협력을 이루려면 지금까지 검찰 수뇌부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또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뭔가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공수처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의 원활한 협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가 불가피한 거죠. 좀 그런 데서 결국은 이 결론은 국민들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관료에 대한 인사잖아요. 엄격히 말하면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을 또 국민들이 또 판단하는 상황으로. 근데 역시나 예상해보면 또 갈라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이걸 관에 다루고 있는데 역시 또 갈라져 있습니다. 분명히요. 자, 관련 기사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기 30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하겠다. 이렇게 검찰 쪽에 통보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부했습니다. 이거 거절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급박하게 시간이 촉박하게 요청을 한 것도 문제였고요. 그리고 왜 미리 인사안을 줘야 되는데 안 줬냐. 이런 걸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면담이 불발됐어요. 검찰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불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경전이라고 돼 있죠. 법무부 인사안 검찰에 전달 거부, 윤 총장이 와서 의견 낼 것 요구. 그러나 서로 뭐 안 된 겁니다. 결국은 뭐 인사안이 오가지도 않았고요. 면담도 안 됐고요. 검찰 구체적 인사안 봐야 한다며 버텼다. 결국 불발. 의견 수렴 패싱 논란.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게 윤석열 패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시간 순으로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이렇게 시간상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계속 무슨 입장 표명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관계가 굉장히. 자,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나 아니면 이제는 나가나 됩니다. 무장 해제가 됐다, 손발이 다 잘렸다, 고립됐다, 막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어제 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럼 윤석열 총장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던지고 나가는 겁니까? 이겁니다, 지금요. 윤석열 총장 거취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 보시면 청와대 측근 전원 경질 방식으로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표명한 거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인사가 사실상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윤 두 번씩이나 좌천 경험이 이미 과거에 있었다. 그래도 버텼다. 그러니 이번에도 굴하지 않고 버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두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예.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거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요. 검찰을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예.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거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요. 검찰을 보면. 그러면 그렇게 수사 지휘를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그럼 사표내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표받을 사유가 돼요. 제가 장관이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률에 보장돼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일단 그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안 받아들이려면 사표 내든가. 네, 지금 유시민 이사장 얘기 끝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초강수 인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자, 이 상황에서 유영걸 전 대표님. 네. 윤석열 총장 버틸까요? 아니면 총장 자리를 던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버틴다고 봅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예. 사표 내고 나가는 거. 예. 속은 편하죠. 예. 근데 그건 길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예. 당금실, 송광수 그때도 관여가 돼 있었거든요. 예. 이런 일 큰 거 2번 보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표 내고 안 나갈 거다. 또 하나 선택지는 예. 허수아비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 예. 상황처럼 그냥 뭐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는 그렇죠. 거. 뭐 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거. 그것도 안 할 거고. 세 번째는 예. 끝까지 일선 검사들을 직접 독려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장이 저 소위, 중위, 대위 됐고 전쟁하는 거죠. 저는 직접 사단장이 돼서 예. 밑에 그 장교들 데리고 전쟁을 바로 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목을 저는 수요일 밤에 대학살로 정했어요. 수요일 밤에 대학살. 미국의 워터게이트 때 예. 1973년 10월 20일 날 예. 닉슨에 대해서 특검 콕스 검사 특검이 예. 수사 제어오니까 법무부 장관 예. 특검 잘라 하니까 안 자르고 사표 냈어요. 법무부 차관 특검 잘라 하니까 안 잘랐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보를 통해서 예. 콕스 그 특검을 잘라서 예. 그게 반발이 돼서 나중에 그 하원
탄핵 통과하고 상원에 가서 자진 사퇴했거든요. 저는 이게 임명된 지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되는 예. 총장하고 경찰 간부를 예. 대통령 측근을 직접 수사 조여오는 거를 이유로 명분으로 이렇게 검찰총장하고 예. 충분한 상의 없이 했다. 예. 저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예. 저는 절대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주주의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게 예. 상호 관용 서로 인정해 주는 거랑 제도적인 자제거든요. 예.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해요. 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요. 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장관하고 송광수 검찰총장 하도 싸우니까 상의를 하라고 돼 있어요. 상의는 그냥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라는 예. 건데 저는 이번에 그거를 안 한 거는 나중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사례로 예. 큰 과로 저는 기록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어제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위직이 아닌 일선 검사. 뭐 예컨대 지금 소위 말해서 청와대를 향하는 수사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수사 관계자, 그리고 뭐 동부지검의 수사 관계자. 일선 수사 검사에 대한 인사, 후속 인사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수사 방해라는 전제하에서 자꾸 그런 의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수사 방해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정치적 검찰의 행태에 대한 예. 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 수사 라인을 교체한 것을 무슨 학살이다. 예. 그리고 뭐 윤석열 패싱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오만함을 좀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사권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뭐 수사팀에 엄청난 불이익을 준 것처럼 돼 있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검찰에 그 관련된 예.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지 뭐 패싱이다, 예. 뭐 탄압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권자는 인사권을 쓴 것이다. 또 검찰은 검찰 내부로 수사하는 중에 왜 이것을 인사가 났느냐. 뭐 이런 불만들이 맞서고 있거든요. 자, 이경현 변호사께 짧게 30초 드릴게요. 뭐 반론하실 게 있나 봅니다. 예. 뭐 인사권자가 인사권 하는 걸 방해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 당연히 인사해야죠. 예. 그래서 법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불법입니다. 아. 나중에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단순히 법을 위반해서 하는 인사권 행사다. 예. 이렇게 과연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권 행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인사를 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취지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장관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의견도 듣지 않고 예. 그럴 의사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대로 진행해버렸다면 그건 바로 법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당 소속인 조대진 변호사와 이경현 변호사 얘기를 두 차례씩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나온 논평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뭐 영상으로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교수 그동안 참 거친 설전을 그동안 주고받았죠.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무언가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보시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진 교수는 저쪽으로 가기로 작심한 듯 보인다. 최대한 존중하며 작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른바 작별 선언을 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응을 보여요. 유시민 이사장은 부산, 울산, 경남 친문의 청부업자를 활약 중인데 지금 자신이 전성기라고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작별에 대해서는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자주 만나야 된다. 얼굴 보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묘한 관계가 되죠. 여기 보시죠. 최대한 존중하며 작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인데요. 진 교수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럴수록 대화가 더 필요. 자주 뵙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는 그만 보고 헤어지자. 근데 아니야 더 봐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요. 자, 그래서요. 관련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진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이 네. 그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도 없이 봤던 그 검찰발 기사들과 거의 같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와서 갈림길에서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진 교수는 저쪽으로 가기로 작심한 듯 보여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작별의 기술이에요. 최대한 존중하면서 작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 박시환 교수님. 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작별할 때다. 그리고 작별의 기술을 발휘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중권 교수께는 막상 자주 뵙자. 뭐 그럴수록 대화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일단 진중권 교수의 이 자주 뵙자란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예. 그 여권에 예.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그런 어떤 정권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예. 자기는 끊임없이 비판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과의 전쟁을 하는데 예. 소위 말하면 검찰이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을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이 교수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지금 이게 따끔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예. 나중에 이 정권 무너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보고 무슨 청부업자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근데 이제 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기는 검찰과 싸우고 싶은데 자꾸 이제 진중권 교수가 쫓아오니까 이제 그만 좀 쫓아다녀 네, 그러는 부담스러운 거고. 건가요? 진중권 교수는 싫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지금 현 정권의 이 작은 오류가 나중에 더 커진 오류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고 거기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유시민 이사장이니까 반성해라. 그러면서 나는 계속 옆에서 1인 시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최근에 진중권 교수의 모습에 대해서 원래 저런 스타일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또 설명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해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예.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지지 못하는 겁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예. 최대한 진중권을 존중하지만 이제는 좀 서로 좀 상대 좀 하지 말자. 어디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이 이렇게 토론하거나 자꾸 이러고 싶지 내가 않은 얘기하는데 거네요. 자꾸 좀 시비 좀 걸지 말자. 근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그럴수록 더 대화가 필요하다니까 앞으로 토론은 계속하자 이거죠. 저는 진중권 교수 얘기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내 편, 네 편 지금 이거 가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동양대 그 위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 팩트에 근거해서 서로 건전한 토론은 좀 많이 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작별하자. 이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가 똑바로 가려면 경부 고속도로에 똑바로 차선을 2차선, 3차선으로 달려야지 너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갓길 범칙금 띄고 너무 가드레일 받고 사고 납니다. 또 너무 왼쪽으로 가잖아요.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가고 중앙선 들이받아요. 그래서 저는 2차선, 3차선은 차선은 지키면서 서로 충분한 팩트에 근거한 토론은 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너무 좀 팩트에 좀 어긋난 그걸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토론은 진중권 교수가 상당히 우세성이에요. 우세성이지만 앞으로도 유시민 이사장도 더 좋은 팩트를 갖고 더 좋은 논거를 가지고 좀 토론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깨닫게 해주면 그게 좋은 거죠. 내 편은 떠나서.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검찰 고위직 인사 내용 다뤄봤잖아요. 향후에도 아마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청와대의 어떤 충돌하는 모습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사실은 토론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토론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어떤 방송에서 어떤 토론을 주최를 할 때 두 인물을 계속 초청하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예상도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반된 상황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작별하자. 진중권 교수는 자주 보자. 이렇게 또 뭐 해서 상황이 좀 묘해진 것 같습니다.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이른바 사진 맞히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요. 누군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 옆에 김정숙 여사가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죠. 이쪽을 보면 배우 문소리 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껴안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지금. 그래서 패널 분께서 이 누구가 누구인지를 좀 추정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규환 변호사 아시겠어요? 누군지? 힌트는 없습니까? 그냥 이게 힌트입니다. 혹시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거는 모르죠. 이 힌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표정으로 누군가를 끌어안았다. 일단 이규환 변호사는 누구라고 보세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전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감을 못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박시환 교수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봉준호 감독 아닌가 싶어요. 봉준호 감독. 머리 스타일이나 이거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막
약간 머리 스타일이 삐죽삐죽 뭐가 나왔거든요. 네, 기생충으로 세계 봉준호 감독을 어떤 끌어안는 어떤 모습을 지금 포착을 한 거다. 윤영권 대표님께서는. 저는 지금 소설가 중에 조정래, 태백산맥 쓴 조정래 씨 아닌가. 조정래 작가. 문재인 정권을 제일 지지하는 소설가가 세 분 있어요. 조정래, 이회수, 공지영. 세 사람인데 윤석열 전 대표님 보시기에 그 세 분은 지지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태백산맥 쓴 아리랑 쓴 조정래 씨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정래 작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뭔가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 조대진 변호사는 누구라고 보세요? 뭐 저도 실루엣만 보면은 봉준호 감독 같은데요. 언뜻 보면 머리 스타일 봤을 때 추미애 장관 같은 스타일이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힌트는 굳이 보면 여기 배우 문솔 씨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문학계나 뭐 이런 쪽 아닌가라는 뭐 추정인데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영상도 준비했고 이 정답도 준비했는데 먼저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소설가 조정래 씨가 있군요. 어제입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장에서 열린 문화예술의 신년 인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조정래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쑥스러운 듯하지만 약간 기쁜 표정으로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 굉장히 어떤 보면 애착을 표시한 거죠. 여기 보면요. 알겠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의 저력을 보여주는 쾌거였습니다. 문체부의 그 블랙리스트 그 사태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 그리고 또 창작을 지원하고 복지 수준도 최대한 이렇게 보장하겠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의 소비자 물가는 아무런 변동 없이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GDP도 해마다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겸양과 품격이 조화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국정을 이끌어온 대통령의 노고가 뒷받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50%가 넘는 이 수치는 임기를 반 이상 넘긴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높은 지지로 확보한 대통령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죠? 저 장면, 마지막 장면. 저 얘기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쑥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조정래 작가를 뒤에서 살짝 끌어안는 모습. 이 사진으로 소개했는데 여기에 조정래 작가가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어제 뭐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뭐 바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보시죠. 정확하게는 비례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성관이 등록했습니다. 내달 창당대회 추진합니다. 위성정당 실제 이전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요. 등록까지 했어요. 여기는 창준이 창단준비위원회 발기 취지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꼼수에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꼼수에 묘수로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이거 보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지금 이 표현들이. 근데 아무튼 발기 취지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시죠. 그런데요. 막상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 검토한다. 이 비례가 들어간 정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선관위 쪽에 아마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선관위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사용 불허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됩니다. 이쪽입니다. 발칵 뒤집어진 한국당 비례 못 쓰면 총선 참패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관위 대응 환영한다. 상반된 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이런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차기 총선에서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이 비례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이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지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저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데 실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꼼수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그 선관위가 이 비례 이름 들어간 정당 이거 불허할 수도 있다,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든요. 그래서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건 또 무슨 꼼수냐 또 이렇게 반발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규환 변호사. 예. 비례 위성정당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뭐 명칭이야 다른 명칭을 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체가 저는 그 위법이라 생각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정당법은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만 되면 명칭 자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은 지금 사용 중인 정당과 유사한 이름은 불허할 수 있다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예를 보면은 똑같은 이름에 신자 붙었을 경우에는 이름이 유사하다고 본 예가 있고 근데 유사하다고 보지 않은 예가 뭐냐면은 과거에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앞에 민주당 똑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민주당 이름을 쓰고 싶은데 신자는 못 붙이니 더불어 붙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구분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정받아가지고 그 약자도 민주당을 못 쓰니 더민주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비례를 붙으면 완전히 구분되는 이 명칭이죠. 명칭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뭐 비례표를 얻는다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명칭상으로는 뚜렷이 구분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처음에 유사 명칭에 대해서 통과되어져 가지고 등록을 처음에 받아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부 여당 쪽에서 이게 뭐 비례 자유한국당에 설립될 것 같으니까 이분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꼼수로 혹시 명칭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을지 모르지만 뭐 다른 뭐 뚜렷이 구분되는 명칭을 달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당 자체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비례라는 명칭을 당명으로 사용 못한다면 어떤 걸 쓸 수가 있습니까? 대안으로? 뭐 당명을 뭐 비례를 안 넣고 다른 명칭을 넣으면 되겠죠. 뚜렷이 되는 뭐 걸로. 예를 들면 뭐 더불어 자유한국당 뭐 이런 명칭을 쓸 수가 있나요? 전환되면 그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된다. 아무튼 뭐 못한다고는. 근데 아무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비례가 붙어야지 확실히 이 위성정당이가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쓰게 되면은 한국당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반발인 거예요. 이 기사에 따르면요. 교대진 변호사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꼼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국회를 엄연하게 통과한 법률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무력하기에 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묘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명백한 꼼수고 그리고 선거제 개혁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는 수지만 이게 묘수냐 꼼수냐 이게 또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 이제 명백하게 구별되는 정당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비례 자유한국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하는 순간 이미 그 유권자들을 좀 기망하려는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기존 명칭에 묻어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관위가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비례 금지되면 진짜 이규환 변호사 말도 다른 이름 붙이면 되지 뭐 또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찬희 교수님 짧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본말이 전도됐다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요. 지금 정치권이 정당 지지율을 올려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당에게 지지하는 표를 던진 만큼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주겠다는 게 연동형 비례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들이 정당 지지율을 올릴 생각은 뒷전이고 어떻게 이름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이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정말로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정책 내놓고 좋은 인사들을 영입하고 정말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난해 말부터 올해 해가 바뀌었지만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다툼인가요? 근데 그 다툼도 사실은 뚜렷한 뭘 갖고 다툼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검찰과 공소장 변경 충돌했던 재판부.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 돌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 비공개.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 법원 내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경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비공개를 하기로 했을까? 여기 설명이 좀 돼 있네요.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왔는데 그게 이제 재판 중에 이런 모습이 비치니까 이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갖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뭐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보석 청구서를 냈다 이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유한 변호사, 예. 비공개 이게 이례적입니까? 뭐 저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말이 준비기일 뿐이지 과거에 보면 공판기일과 동일한 거거든요. 예. 재판 공개의 자유가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게 비공개 사유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검찰이 어떤 법원의 진행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예. 그 의견서가 마음에 안 드니 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비공개로 하겠다. 이게 비공개 사유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재판이 진행해서 재판부가 결정권이 있지만 예. 어쨌든 저는 이게 비공개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공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재판부는 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뭐 제가 봐서는 일단 일견 바로 들어지는 직감은 예. 그 의견서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시 검찰을 상대로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왜 이런 거 쓰느냐. 사실 검찰이 이렇게까지 진행에 대해서 예. 그 의견서를 통해서 내는 경우도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예. 혹시 국민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오늘 뭐 재판은 이제 일단 비공개로 결정됐으니까 비공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또 그러면 알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어떻게 뭐 전선들이요.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북한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귀순한 것으로 지금 보이죠? 오청성.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남쪽으로. 근데 여기서 음주운전을 했답니다. 이것도 무슨 일일까요? 지난달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2017년 판문점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인물이 여기 보시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본인도 뭐 음주운전 했다고 인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윤영건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는? 다른 사람 같으면 뉴스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음주운전이니까. 음주운전 뭐 많이 걸리니까 예. 음주운전 나쁜 거긴 하지만 예. 뉴스가 안 되는데 왜 뉴스가 되냐? 2017년에 벌써 3년 됐어요. 예. 그때 JSA를 넘어오면서 예. 우리 군도 목숨 걸고 그 그렇죠. 구조했고 총격이 이국종 갔으니까요. 그 아주대 그 의사분이 집도 하고 예. 했는데 그걸 살려서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뿌듯함을 줬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순 동기가 군 동기가 예. 북한에서 술 먹다가 그 운전하다 사고 낸 뒤에 처벌이 두려워서 남한으로 도망온 거다. 뭐 이렇게 돼서 약간의 일말에 좀 씁쓸함을 좀 예. 안겨줬었거든요. 그렇지만 TV에 나올 때 보니까 얼굴도 굉장히 해맑고 우리나라 20대 얼굴하고 똑같아서 좋게 예. 봤는데 여기 와서도 또 음주운전해서 걸렸다. 또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또 사고를 냈다. 이런 면에서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묘사돼 있어요. 지난 2017년 11월입니다. 맨몸으로 달려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를 넘어오다 북한군 일손총에 한 5-6군데를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수술돼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라서 이게 기사가 오늘 돼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